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오늘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구성요소인 건축도급계약서 표제부, 공사계약의 일반 조건, 그리고 특수조건 중에서 지난번 영상의 건축도급계약서 표제부를 잘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요번 편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도급계약서의 표제부란 공사계약의 전체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 놓은 계약 요약서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표제부 영상에 이어서 공사계약의 일반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공사가 제시하는 도급계약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조감독이 알려주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셔서 계약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셔야 공사 기간 내내 건설사에게 안 끌려갑니다. 공사 기간 내내 건축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 버는 건축이며 건설사에게 호구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공사계약의 일반 조건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조 총칙 읽으시면 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1. 갑, 발주자입니다. 2. 을, 갑과 공사를 체결한 시공자를 말합니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하면 제13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별도 공사감독관 지정이 없을 시는 감리자가 대행한다. 자, 여기에서 공사감리자는 절대로 공사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감리자를 선정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감리자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4번의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4번의 내용 중에 계약 내역서라 함은 을이 제시한 내역서로서 기성금 지급의 기준으로 한다. 갈로하고 단 총액 공사로서 계약서의 정감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없다라고 했는데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보면 이 갈로가 없습니다. 갈로를 이 당시에 제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설계 도면에 의한 총액 공사로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으로 설계 도면에 의한 총액 공사로서 계약 내역서의 정감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없다 라는 항목을 집어넣어야 계약 내역서의 정감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4번 항목에서 총액공사가 나왔으므로 공사 계약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이 4번 항목은 가장 중요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조감독 채널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감독의 20년 건축감독 내용 중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잘 배우셔서 돈 벌어가면서 건축을 하세요.
자, 4번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펼쳐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종류에는 첫 번째, 설계 도면에 의한 총액 계약 방식, 두 번째, 내역 계약 방식, 세 번째, 실비 정산 보수 적산 내역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드려도 복잡하고 개인이 발주하는 민간공사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으니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그러나 1번과 2번의 계약 방식은 시공 후 엄청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관계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조 감독이 감독하는 모든 현장은 일단 설계 도면에 의한 총액 계약 방식을 적용하며 고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독하는 모든 현장에서는 설계 도면에 의한 총액 계약 방식을 적용합니다. 설계 도면에 의한 총액 방식이란 다른 이설이 필요 없고 설계 도면에 표현된 모든 것들을 계약된 총액 공사 금액으로 시공해 줄 것을 확약하는 계약으로 설계 도면만 확실하다면 무조건 이 계약 방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공사비 정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단 그 조건은 설계 도면이 완벽하면 할수록 건축주는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단가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이건 건축주에게는 완전 독배를 마시는 생쥐꼴 됩니다. 단가 계약 방식이란 시공사가 공사 계약을 할 때 제시한 단가와 물량을 기준으로 준공 전, 후 공사 완료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기 제출된 단가와 물량에서 차이가 나면 이것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하는 계약 방식으로 아마도 공사비가 엄청난 증액으로 불어날 것은 확실해지는 계약입니다. 단가 계약 방식이란 시공사가 공사 계약을 할 때 제시한 단가와 물량을 기준으로 준공 전후 공사 완료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기제출된 단가와 물량에서 차이가 나면 이것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하는 계약 방식으로 아마도 공사비의 엄청난 증액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런 계약은 건축주에게는 최악의 계약 방식이 되고 시공사에게는 최고의 계약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방식을 풀이해 드립니다. 설계 도면에 의한 총액 계약은 시공사가 입찰 전 현재 시공 부지 상황과 설계 도면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내역 작업을 해야 하고 추후 단가와 물량이 설계 도면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주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 계약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단가 계약 방식은 설계 도면만 보고 단가와 물량으로만 부실하게 견적을 산출하여도 준공 전후에는 단가와 물량의 엄청난 차이를 전부 인정해 줘야 되는 계약 방식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시공사들이 절대적으로 취하고 싶은 도구 계약 방식입니다. 일단은 경쟁 시공사보다 최저가로 시공 계약을 한 후에 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품목과 물량을 전부 다 정액하는 방식으로 준공 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최저가 입찰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최고가로 입찰한 시공사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지출될 수도 있음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시공계약 방식은 설계 도면에 의한 총액 계약 방식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내용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5번 설계서라 하면
시방서, 일반 및 특히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를 말한다 해서 시방서 편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 자, 3조 계약문서 1번은 읽으시면 되고 1번의 갈로 안에 본공사는 설계도서 및 현장 설명서에 따른 총액공사로서 또 나오죠. 총액공사로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만 공사비가 증감되는 공사입니다. 자, 얼마나 이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공사의 절실함을 여기에다가 또 적어 놓은 겁니다. 시공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총액공사를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자, 2번도 읽어보시면 되고 3번 허가 및 심의에 따른 사항 및 허가 조건 사항은 공사 계약 내용에 속하며 시공자는 이를 준수하여 사용 승인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3번 항이 있는 도급계약서도 있고 없는 도급계약서도 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 넣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리고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또는 허가 또는 심의 과정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행을 해야지만 나중에 준공을 내준다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시공사가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추가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허가사항에서 조건부 승인을 자기들도 받고 현장 설명에서 분명히 이거를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는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다. 허가 및 심의에 따른 사항 및 허가 조건 사항은 공사 계약 내용에 속하며 시공자는 이를 준수하여 사용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 이거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문구니까 이 문구는 꼭 넣었어야 됩니다. 제4조 넘어가고 제5조 채권 양도. 이 채권 양도 이럴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법적 문항에는 적어놔야 됩니다. 시공사는 이 공사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사 대금 청구권을 시공사가 안 받고 자기가 뭐 빚을 갚아야 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 이행 보증서 발급 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계약서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갑이 거의 서면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죠. 2번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의 채권 양도 서면 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바로 건축주가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나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유를 적어서 시공 그 채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지만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유치권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유치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인테리어에서 유치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건축에서의 유치권 행사의 위력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하는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조 계약보증금입니다. 우리는 우리 표제부에서 봤다시피 이 큰 공사를 하는데 150억,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시공사를 잘 설득하여 계약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없이 공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계약보증금이 필요가 없지만 계약금을 주는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관련된 법조항 제6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7조 계약 보증금의 처리도 읽어보시면 되고, 제8조 손해보험은 어차피 시공사에서 드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제9조 공사자재의 검사,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10조 공급자재 및 대여품, 이것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11조 공사 현장 대리인, 이거는 공사의 현장 소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현장 소장의 자격 조건 또는 어떠한 현장 소장이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야 된다고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죠.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거고, 제13조 공사 감독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4조 착공 및 공정 보고,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4번 항목 한번 볼까요? 갑은 을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2월 14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1번에 월별 공정표 수행 공사 금액, 2번에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3번에 계약 사항의 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 내용, 4번에 공정 사항에 대한 현장 사진. 이 부분이 공사의 신청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면 구두로 현장 소장에게 보고받는 것보다는 이 사항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정확하게 문서로 돌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공정 섹터들을 건축주가 잘 파악하셔도 됩니다. 5항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제15조의 1, 설계 변경. 뭐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설계 변경은 어떨 때 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 설계 변경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이 공사비 증액은 답도 없습니다. 뭐 깎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해 말씀드렸죠. 자, 2번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극히 없습니다. 자, 3번 기타 갑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됩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부분 설계가 좀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설계 도서를 바꾸면 당연히 이거는 설계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추가 공사 금액이 나오죠. 4번 설계 도면 중에 한 부분의 설계 도면이 여러 장의 도면에서 각기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때는 시공 전에 감리에게 보고하여 여러 장의 도면 중 설계 변경 없이 가장 적절한 설계 도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설계 도면이 한 부분이 뭐 주단면도에서는 다르고 주단면 상세도 인면도 평면도에서 다르게 표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감리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는데, 뭐 제가 공사감독관으로 있을 때는 제가 다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해줬죠.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러면은 시공사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또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2항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3항 보시면 설계 도면과 공사 시방선을 일치하나 을이 제출한 계약 내역서와 상의할 경우는 설계 도면 및 공사 시방선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야기가 설계 도면하고 시방선은 똑같은데 시공사가 견적을 뽑을 때 잘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계약 내역서가 이 도면하고 다르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설계 도면 및 공사 시방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계약서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설계 도면과 공사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을이 제출하는 계약 내역서가 설계 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
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과 공사 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를 확정한 후 시공토록 한다. 이 이야기 또한 설계 도면과 공사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5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15조의 2 항도 읽어보시면 이 계약서를 그냥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15조의 3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입니다. 이건 중요하겠죠.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이 계약 금액을 조정할 때 기존 비목에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서 단가로 하되 이 계약서 최초의 계약서 단가로 합니다.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에 최근 3개월 이내 거래된 정부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 결정한다. 이거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품목이 나왔단 말입니다. 단가에는 전혀 없었는데 새로운 품목이 나오면 그때는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내용인데 그때는 설계 변경 당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정부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단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정부 조달 단가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설계 변경의 양을 축소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16조 응급조치, 제17조 지체상금. 이 지체상금은 표제부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뭐 1번, 2번, 3번 사항 이것 또한 제가 표제부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표제부 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18조 검사 항목입니다. 이 검사는 준공검사와 다릅니다. 준공검사는 지정된 건축사가 별도로 이 건물이 허가가 날 때의 조건을 완수를 하고 건물을 지었는지 또는 건물 짓는 데 있어서의 완공 후 모습이 별탈 없는지 건축사가 하는 검사를 하기 전에 건축주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한 겁니다. 건축주가 이 내용을 보시면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준공 검사를 하기 전에 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를 맞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준공 검사, 건축사가 하는 준공 검사보다도 더욱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자가 날 부분을 이 건축주가 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18조의 검사 항목에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이 부분은 건축주가 직접 하지 뭐하죠. 그래서 공사감독관이나 안 그러면 공사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 부분 잘 안 합니다. 시공사도 안 하고 싶고 건축주는 몰라서 안 합니다. 근데 하셔야 됩니다. 제19조 인수 뭐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또 1번, 2번, 3번에 따르는 걸로 인수를 받고 이 모든 절차들이 제19조 인수입니다. 여기 1항 읽어보시면 되고 2항 갑은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이 1번 완공된 공사 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 사진 5매 및 필름 2번 주요 검사 과정을 촬영한 USB 파일 원본 한 본 3번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 처리 과정, 참여 기술자, 관련 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9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요 1번, 2번, 3번을 시공사에게 요구하셔서 책자로 만들어 놓으시면 건축주는 앞으로 이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는. 요구를 하셔서 꼭 가지고 계셨다가 추후에 건물을 팔거나 할 때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3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제20조 기성 부분의 인수.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갑은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 부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인수는 할 수 있으나 목적성을 둔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성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많이 좀 해달라고 건축주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성 부분에 대한 준공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준공하기 전에는 기성 부분 절대로 기성 부분에 대한 준공은 안 내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21조 부분 사용 및 부가 사용 이 내용입니다. 부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공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2조 제23조 22조는 읽어보시면 되고 23조 하자 보수 1. 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과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하자 보수가 생기면 너희들의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을은 하자 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 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하자 보수 보증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4조의 1 하자 검사 이거를 보시면 1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2번 갑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를 시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이 이야기의 주체는 뭐냐면 보통 하자 검사를 책임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 기간이 방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이다 라고 하면 1년 안에 하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을 했어. 하자가 났으면 하자 보수 신청을 하시고 하자가 안 났으면 이 부분은 하자가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건설사에서 하자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니까 건설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은 가만히 있다가 그 기간이 다 지나고 건축주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빼가갑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그 기간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의 책자들을 딱 보셔 하자 보증서를 받으실 때 보면 그 하자 보증서에 관련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각 파트별로의 하자 보수 기간을 잘 보셨다가 그때마다 확인을 하시고 줘야 됩니다. 다른 건 또 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기성대가의 지급 이것도 그냥 기성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대가의 지급 하도급의 승인 다음 제30조 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을이라는 거는 시공사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이대로 법적으로 강제성을 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어차피 이 내용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제31조 사전 변경에 의한 이거는 사정이 아니고 사전입니다. 사전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이야기하고 제32조 공사의 일시정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공사가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문서로, 여기 나와서 쓰여져 있죠. 문서로 남겨야지만 효력이 있답니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되고 제33조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조건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